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자, 조건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노인이셔야 돼요. 그래서 1순위 자격은 65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2순위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노인성 질병이란 무슨 병이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5세는 안 됐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중풍을 맞이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파킨슨에 걸렸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치매가 너무 심해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이러신 분들을 누군가의 손과 발이 필요한 병에 걸리신 분들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65세 이상인 노인이고 65세 미만이지만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분들의 상태를 보고 상태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리석을 취해 어리석을 매 어리석은 사람이다. 뇌가 바보가 되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인지 저하가 따라 붙어요. 그러면 인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IQ라고 부르죠. 지능이라고. 그렇죠. 이 치매 환자는 팔다리는 멀쩡해요. 하지만 대뇌의 인지를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멀쩡한 팔다리에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정확한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치매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왜 처음부터 인지저하가 오냐면요. 치매는 뇌에서 우리의 IQ를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망가져요. 그래서 인지저하가, 인지장애가, 진압력 장애가 먼저 오면서 운동을 담당하는 중뇌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인지저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매 등으로 인지저하가 오신 이런 분들이 혼자 살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자 살으라고 내버려 뒀을 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따지는 거죠. 그 상태를 따져서 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어디서 어디만큼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엔 이렇게 써놨네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1, 2, 3, 4, 5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그렇죠. 이 5명 중에서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가장 많이 필요한 환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일단은 65세는 넘었으니까 그렇죠. 노인이라는 욕구는 충족이 됐네요. 자격 조건은 됐어요.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70세이면서 또 앞에 신체 활동이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같은 결핵이고 신체 활동도 어려운데 이분은 60세예요. 근데 이분은 왜 대상이 아니냐면 우리가 이 결핵이라는 질병을
노인이 아니신 분이 아무리 몸이 어렵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남의 손과 발을 필요한 노인성 질병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밑에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중풍이 오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은 그렇죠. 누가 봐도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에 문제가 왔으니까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록 나이는 40이라 하더라도 이분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러면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를 아직 몰라요. 이분이 어떤 상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은 대상자가 될 수 없죠. 자, 우리 장기 요양 대상자는요, 누군가의 수발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 2, 3, 4, 5 중에서 그렇죠. 남의 손과 발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표 1-8 노인성 질병의 종류 나와 있죠? 이 병을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질병의 종류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렇죠. 한마디로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환자예요. 필요한 환자. 그래서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에 치매가 와서 또는 중풍이 와서 명령을 잘 내릴 수가 없고 또는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신 분,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잘 걷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거나 어떤 도구를 붙잡거나 해야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치매, 중풍, 와상,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질병을 쫙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발이 필요한 환자를 나열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병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로 중앙센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중풍, 파킨슨, 치매, 그 다음에 이제 사지에 그렇죠.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고 오히려 이해를 하세요. 이해에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35쪽에 보시면은요. 그 표준 질병에서 마지막에 진전이 있는데 이 진전이 뭐냐면 떠는 거예요. 진전. 그래서 떤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파킨슨 환자 떠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도 떨죠. 그리고 뇌에 문제가 오면 떨죠. 이 진전이란 말은 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보세요. 자, 장기요양 인정서를 인정을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죠. 그러면 신청을 하면 방문 조사하러 옵니다. 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와서 그래서 52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가죠. 이 테스트하는 서류를 그리고 면밀히 꼼꼼히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이 두 가지 서류를 놓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분은 개똥이님은 1등급, 말똥이는 2등급, 소똥이는 3등급 이렇게 준다고 결정을 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은 등급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네요. 그래서 등급 외자라는 결정을 또 내려요. 이러한 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게 매 시험마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하나 틀리세요. 하나 틀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맞히세요. 대신 이렇게 공란을 남겨놓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그냥 정답은 의사소견서를 찾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인정신청, 가의 인정신청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냐? 그렇죠. 1순위 65세 이상 법으로 정한 노인, 바로 1순위 자격이 있네요. 이분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65세는 안 됐어요. 나 지금 노인은 아니지만 나는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순위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정말 수발이 필요한 병에 걸렸는지를 누군가가 증명해줄 서류가 필요해요. 그 서류가 뭐냐? 그렇죠. 의사나 또는 한의사가 이분은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필요한 질환을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라는 소견서를 더해서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본인이 내면 좋죠. 그 다음에 가족이, 친척이 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네가 가서 좀 신청서 좀 써줘 라고 정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고는 있죠. 만약에 대리인이 갔을 때는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죠.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팀이 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와서 52개의 항목에 대해서 아주 할머니를 찜쪄 먹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뭐 단추를 풀러보세요. 채워보세요.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 물어보는 쪽쪽 대답을 다 한다? 그러면 땡 떨어져요. 대답을 다 하고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치매는 절대로 좌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좌우를 알고 단추를 채운다, 자크를 채운다, 그러면 뭐 52개 전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수행을 일일이 다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 신청을 하신 분의 심신, 마음이 정신이에요. 정신과 몸의 상태와 관련된 질문 52개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항목을 막 나눠놨어요. 이런 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이 52개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마 한두 시간, 2시간까지,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죠. 자, 이제 물어보는 분의 재량에 따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물어볼 거 다 물어봐요. 그런데 대체로 언제 많이 물어보러 오시냐면 아침 10시에서 12시 안으로 오전에 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시거나 하는 분들도 저녁에 잠을 자고 나면 대체로 오전에는 컨디션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도 이 낮에는 총명하셔요. 그리고 또 이 다른 사람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합니다. 자, 어머니 너무너무 미인이시네요. 예전에 아버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자녀도 되게 많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유도 질문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럼 내가 얼마나 우리 영감한테 사랑받았는데 어머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 이 자녀들 이름 다 아세요? 그럼 몰라?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쫙 부르죠. 그러면 땡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항목을 가지고 등급 판정을 정하는 그렇죠. 데이터로 써요. 그래서 일단 장기요양 등급 1차 판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서류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급판정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래요. 개똥이님은 1등급, 말똥이는 2등급, 소똥이는 3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 최종 장기요양 인정을 해줄 건지 그러면 몇 등급을 줄 건지 판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30일에다 네모치고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장기 요양 신청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우리가 민원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정 결과를 보세요. 판정 결과를 보면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셨어요. 선수 입장하셨네요. 1등급. 자, 전적으로죠. 전적으로. 그래서 전적이 포인트예요. 이런 분들은 침대에서 종일, 침대와 한 몸이 돼서 지내시는 분들. 그래서 1등급.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로 시설에 많이 가시죠.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6등급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2등급, 이 6개의 등급은요, 전부 다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꼭 시설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등급자 중에서 나는 꼭 시설에 가고 싶다 하면은 1, 2등급은 시설 급여가 자동으로 되니까 시설에 입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등급인 경우에는 우리는 3등급 나왔지만 시설에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과정을 하나 거쳐야 돼요. 이 자녀나 또는 본인이 공단에 그 표준 급여 항목에 시설급여라는 부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급여 수급자로 변경을 하신 분만이 이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등급이면 아마 54만원에서 55만원 사이로 이제 비용을 내요. 그럼 이 비용은 최대가 우리가 20%가 본인 부담금이거든요. 최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54에서 55만원 사이로. 이 장기요양이라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주에서 서울까지 우리 대한민국 일대에 모든 있는 이 좋은 시설을 예전에는 비쌌어요. 막 200만원 보증금 몇 천에 월 250 이랬거든요. 이게 가격도 이제 일률적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 요양 제도를 만들어서 등급을 정해서 등급에 따른 비용을 코스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예전에는 200, 250이었던 시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비슷한 금액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표준화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부담을 현저히 줄였죠.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거나 차상이신 분,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이제 면제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식대비 같은 것도 시청 노인복지지원과에서 또 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내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는 또 조금 내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제도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차상이 이제 많이 이제 20%가 최고 많이 내는 거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그렇죠. 차상일 때 8% 정도 내고, 그러면은 100만 원을 기준일 때 8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만 원에다가 밥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예전에는 200, 300만 원이었던 시설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등급으로 가서, 자, 2등급은요, 상당 부분이 포인트예요. 상당 부분. 자, 50보 100보이긴 한데, 이분은 침대에서 잠깐은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침대로 이제 올라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은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분. 휠체어를 밀고 밖에도 한 번씩 이제 휠체어에 의존해서 나갔다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등급은요,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포인트죠. 그래서 지팡이 보행기로 외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좀 짚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 해서 치매와 관련된 등급이죠. 그래서 5등급, 치매는 치매인데 조금 가벼운 치매예요. 그것을 경증이라고 해서 이게 경이 가벼울 경이에요. 엄청 심각한 치매가 아니라 가벼운 치매. 그래서 혼자 두시기에는, 혼자 집에 있기에는 좀 위험하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하루 종일 붙잡혀 있기는 좀 애매한 그 경계선에 있는 상태를 5등급 치매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 생겼죠. 인지지원 등급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2018년부터 선정이 되었죠.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면서 선정된 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인지란 무엇이냐면 IQ의 IQ, 지능. 이 지능이 누군가가 하루 종일 모시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두면 약간의 사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뭐 가스불을 켜놓은 걸 깜빡 잊어버린다든가 이래서 막 불이 날 수도 있죠. 이렇게 애매모호하신 분들에게 주는 등급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인지지원 등급이고, 이것을 6등급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인지지원 등급은 주간보호센터도 12번밖에 나올 수가 없고, 좀 서비스가 폭이 좀 좁아요. 그런데 6등급을 받으면 가족요양도 좀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6등급을 받았을 때, 나 기분 나빠서 6등급 별로 혜택도 없고 서비스 안 받을래 하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방문 요양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의료기 그 복지용구 파는 데 가서 허다못해 뭐라도 사서 쓰셔야 돼. 그래야 차후에 갱신을 했을 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5등급도 되고 4등급도 되고 이렇게 등급의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시면 서비스를 어떠한 항목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연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선은 우리 장기요양 서비스는요, 기본적으로 최소 1년의 서비스는 줍니다. 1년의 서비스는. 그리고 이제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갱신 등급을 줘요. 그에 따라서 그 다음 갱신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지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장기요양 유효 기간의 원칙을 보시면, 이제 개똥이님이 1등급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요. 1년 후에 재평가를 딱 했는데 1등급을 받았어요. 또 1등급. 그러면 앞전의 등급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갱신 받았을 때의 등급이 중요해요. 갱신 받았을 때의 등급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갱신 받았을 때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4년 쭉 갑니다. 4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 재평가는 2022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갱신을 했는데, 그렇죠. 앞에 1등급을 받아서 또 갱신했는데 1등급을 받으면 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등급 숫자가 앞에가 많으면 좀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3, 4등급을 받은 분이 또 갱신을 했는데, 그렇죠. 다시 2, 3, 4 안에 들어간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3년 후에 재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5, 6등급을 받으신 분이 갱신을 했는데 다시 똑같이 5, 6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년 후에 재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받았을 때만 1년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재평가 때부터는 갱신한 앞전에 받은 등급과 갱신한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은 4년 쭉 가고, 2, 3, 4예요. 그러면 3년 쭉 가고, 5, 6이에요. 그러면 2년 쭉 간다.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이제 갱신은 계속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번 등급을 받기가 어렵지, 등급을 받아 놓으면 웬만해서는 이 노인 집안은요 다시 좋아지는 일이 거의 드물다. 그래서 막 누워 계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운동장 한 바퀴를 뛰어다니고 이런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교양 급여의 내용 중에서 재가급여. 자, 재가라는 것은 뭐냐면 머물 제자에 집가자. 등급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내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어디서 자요? 내가 사는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잠자는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국가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것을 더 많이 신청하고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잠자는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을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국가의 개념은 항상 효율성이 목적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 그러면 장교양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고 장교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재가 서비스예요. 재가 서비스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몇 프로의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급여라는 제도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집에 이제 대상자가 있으면 누가 찾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등급을 받았어요. 1등에서 6등까지 등급을 받으면 이렇게 재가와 관련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복지용구 대여, 구매, 그리고 잠시만 석 달 안, 3개월 안쪽으로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단기보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에 상당한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 서비스는 이제 등급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90분 서비스 2시간 반, 3시간. 그 다음에 2등급인 경우에는 4시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1, 2등급이신 분들은 대체로 시설에 많이 계시죠. 가끔은 1, 2등급이어도 나는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다 해서 집에 계신 분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방문 요양 나가면 1시간 시급이 13,31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감이 되는 거죠. 기타 등등이 비용이 이제 붙어서 얼마 월급이 이제 책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이 자격증을 따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바로 뭐냐 하면 그렇죠. 방문 요양 서비스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전이나 오후 중에 일정한 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방문 요양의 시급은 13,010원이에요. 13,010원에다가 이제 기타 등등이 이제 가감이 돼서 이제 받는 급여예요. 그래서 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방문 요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의 시체와 그분의 가사에 대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죠. 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하는 가사 서비스, 가정일을 말하는 거죠. 가정일을. 자, 이 방문 요양 이 부분이 그 집에 가서 하는 이 서비스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양보호사 직업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의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준다는 것을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시키면 안 되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를 잘 제시하지 않았어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근처에 사는 자식들이 그 이제 요양보호사가 올 시간에 와가지고 다 같이 밥 먹고 설거지 몽땅 쌓아놓고 튀고 막 커튼 다 막 뜯어놓고 막 빠르라고 던져주고 막 사계절 이불 다 꺼내놓고 빠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김장때 막 그 김장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여봐 우리 집은 할 거 없으니까 바로 우리 앞동에 우리 딸이 살거든 그 2시간 동안 우리 딸네 집 가서 좀 청소 좀 하고 와 그리고 내일이 우리 영감 기일인데 그 상 좀 차려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머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멋모르고 나갔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 농 속에다 넣어놓고 일을 안 하게 되는 이제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10년 넘게 이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와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서비스는 해당이 안 되고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제 또 보호자에게 또 대상자에게 이 등급을 받으면 이제는 교육을 시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장기요양팀에서요. 이렇게 황당한 일, 뭐 제사상을 차리세요, 생일상을 차려라, 막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시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사업 때보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국민의 의식도 이제는 좋아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파출부다. 아니에요. 제가 늘 수업 때 하는 말이지만 절대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국가 파출부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달라요. 파출부는 국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일정한 시간을 교육받고 또 시험도 봐요. 그래서 시도지사 국가 자격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파출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서비스를 왜 해주냐? 그렇죠. 우리도 집에서 아프지만 주변이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은 정신적으로도 산란하고, 그리고 내가 아픈데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상태를 계속 방치를 해보세요. 영양불량은 더 심해질 것이고 팔다리는 더 경축이 와서 굳어질 것이고, 그래서 내 몸에 손을 대서 나의 수발을 들고 내 널브러진 살림살이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정리정돈 해주고,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대상자의 몸의 상태가 더 좋아지게 촉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케어 매니저이고, 그리고 노인복지에 기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국가 파출부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파출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2시간 서비스를 하더라도 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마인드를 올려놓으시면 그분은 진정한 노인복지 기여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해치거나 음해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간호사, 의사, 이렇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직업에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생명 사업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흥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수호자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수호자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요, 아무나 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군가의 수발을 들을 때 남다른 기쁨을 가지신 분들만이 이 일을 끝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 사업에 너가 내 사업에 좀 동참해 줄래? 라는 선택을 받으셨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이든 노인시설이든 주간보호든 이 노인을 모시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앞으로도 이분에 대한 시급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멀리 바라봤을 때는 처우도 점점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거나 버튼을 누르는 직업은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무인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사람을 쓰지 않는 무인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업장만 살아남고 직접 서비스만이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이거를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생명의 조력자이고 생명의 수호자이고 그리고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생명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